네, 위시엘 씨 네. 하루 엔진으로 건강하고 힘찬 하루 보내시고요. 네. 네, 힘차게 또 뉴스 3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3프로TV의 권순우 취재팀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밤새 잘 계셨죠?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어요? 네, 다우존스가 마이너스 0.69% 아니, 하락하고. 권 팀장 목소리도 안 좋은데 약간 감기 기운? 아, 그런가요? 네. 오. 그렇죠. 아, 요즘 감기 환자들 진짜 많더라고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 소중한 목을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나스닥 또한 1.26% 정도 하락했고 S&P 또한 1.12%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이게 그 부채 한도 협상이 그거 뭐 그냥 그러다 말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지만 시장에는 영향을 계속적으로 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 사실 방향성이 없는 상태에서 다들 노이즈라고 생각은 하면서도 네. 그 노이즈라고 생각하는 것 때문에 밀릴 거라고 생각해서 또 파는 네. 그런 일들이 좀 이어지고 있어요. 뭐, 아예 설마 미국 정부가 돈을 안 갚겠어 그래가지고 좀 기사를 찾아보니까 그 더일이란 매체에서 했던 그 기사를 보니까 미국 정부가 돈을 안 갚은 적이 4번 있더라고요. 남북 전쟁 당시에도 역사적으로. 예. 네. 남북 전쟁 당시에 한 번도 안 갚은 적이 있었고 그리고 옛날 돈 갖고 오면은 금화로 바꿔준다 그랬었는데 그 금 없다고 안 준 적이 있었고 네. 그 다음에는 은으로 바꿔준다 그랬는데 또 은 안 준 적이 있었고 제일 그 우리가 많이 기억하는 4번째 디폴트는 1971년에 브렌트 우주 체제에서 다른 나라가 갖고 오면은 달러 갖고 오면 금 준다 그러더니 안 준다 어쩔 거냐 뭐 그런 적이 한 번 있었잖아요. 그때 유명한 명언이 있었죠. 달러는 우리의 통화지만 그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가끔가다 나 미국 사람하고 막 대화하다 보면 네. 좀 얘가 내가 알고 있던 애 맞나 이럴 때가 있어요. 아, 아주 무개념. 사고 체계가 굉장히 좀 냉정할 때가 있지. 그런 게 있었고 이것도 일종의 해프닝 같은 일이었는데 이거는 어제장은 아니고 그 전날장이었습니다. 이게 펜타곤이 공격을 받았다. 펜타곤을 뭐요? 뭐 펜타곤이 이제 화재 사건이 발생했다 그래가지고 공격? 근데 뭐 공격이라는 표현은 안 나왔는데 이거 AI 사진입니다. 네. 그러니까 AI 사진으로 추정되는 아, 것이 이제 가짜 이미지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이게 AI 사진이 아니냐 뭐 그런 논란이 좀 있긴 있었는데 펜타곤에서는 이거는 그런 적 없다, 불난 적도 없다. 네. 근데 이게 지수가 훅 빠졌었어요. 그래가지고 와 이런 해프닝이 종종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네, 첫 번째 뉴스는요. 중국에서 네이버 접속이 안 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G7 정상회의하고 뭐 중앙아시아 중국 정상회의하고 뭐 그러면서 좀 외교 문제가 좀 예민하다는 소식을 좀 전해드렸었는데 이 네이버 현지 접속이 차단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논란이 좀 되고 있어요. 네이버 다음 뭐 다 잘렸다는 얘기가 있던데. 그러니까 다음은 이미 잘려 있고요. 이미 잘렸고. 네, 다음은 2019년부터 차단이 돼 있는 상태인데, 아, 뭐 이렇게 근데 왜 차단하는 거예요, 도대체? 그러니까 물론 보통 이렇게 외국 사이트에서 뭐 여론이 왜곡되거나 그런 경우에 이제 차단을 시키기는 합니다. 그래가지고 중국에서는 네이버 카페하고 블로그는 2018년 10월부터 사용할 수가 없어요. 이제 검색이랑 메일 같은 거를 좀 사용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잘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제 막 출장을 갔어요. 예. 국경으로. 그럼 거기서 인터넷 키고 네이버 치면은 네이버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매우 느려졌다라는 사례도 접수가 되고 있고, 카카오는 이미 안 되고 있고? 네, 다음은 안 되고 있고. 아, 그러니까- 무슨 그렇다. 그 참나.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근데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외교부에서도 유관기관과 처음 알았네. 확인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고, 그 지금 이제 한중 외교부 국장급 협의에서도 이 얘기는 없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그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가 없다. 해당 부서에 좀 알아봐라. 뭐 알아보겠다도 아니고 알아봐라 하더라고요. 뭐 우리한테 왜 그걸 물어보냐 뭐 그런 바이두랑 틱톡 다 잘라야지 그럼 알리페이, 알리바바 뭐 이런 거. 우리나라에서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좀 약간 감정적인 얘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네. 정용화 씨가 중국 예능 프로그램 출연한다고 SNS에 막 사진도 올리고 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분 출연이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용화 씨? 네. 정용화 외톨이야 외톨이야 딸이 되게 아니 그분이 아닌가? 예, 그분은 적인 것 같은데요. 아, 버즈 했던 거. 버즈는 저기죠. 그대 기억이 맞네요. 예, 그거 저는 아니고 예. 정용화는 외톨이 맞는 것 같아요. 그 출신 아일랜드. 정용화 뮤지컬 배우 아니야? 뮤지컬? 정성하구나 그건.
여기 정말 연예 얘기만 빠지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아, FT 아일랜드라는 팝밴드. FT 아일랜드. FT 아일랜드. FT. 사랑아리 불렀던. 파이낸셜 타임즈에서 또 섬 하나 사. 자, 이거 그래서- 되게 무서운 뉴스인데요 지금. 이게 예전에 이제 아니 근데 한한령 무서운 뉴스고 기분 굉장히 나쁜 뉴스인데 네. 중국에서 저렇게 하면은 또 그랬네 그러려니 뭐 언젠가부터 그렇게 돼버린 것 같아요. 하도 그런 걸 많이 하도 하니까. 그러니까. 네. 네. 대응을 안 해. 좀 큰 나라고 좀 그러면 인구도 많고 그러면 좀 대범하게 좀 해야지. 쪼잔하냐. 예, 그런 가운데 일본 정부는 지금 7월부터 중국에다 반도체 장비 수출을 하지 않겠다, 규제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건 아니고 이거 하게 되면은 이제 다 심사받도록 하겠다고 해서 23개 품목에 대한 수출 관리 규제 대상으로 추가하는 행정명령을 공포를 했어요. 네. 근데 이게 또 되게 중요한 이유가 이 미국에서 그 반도체 장비 수출을 중국에 안 하겠다고 한 거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16나노 미만 첨단 반도체, 그러니까 굉장히 첨단 공정에 대해서만 규제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덜란드 ASML 같은 경우도 뭐 EUV 장비 정도가 되는데 그 일본 장비 중에는 범용 장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노광 장비뿐만이 아니라 뭐 액침이라든지 식각 장치 뭐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런 거 안 들어가면은 그 레가시 공정 반도체를 만들기가 좀 어려워져요. 그렇죠. 그러면 뭐 차량용 반도체나 가전용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거든요. 네. 그래서 이게 그 일본에서 이걸 하게 되니까 지금 중국 상무부에서도 이거는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하고 있는 거라고 반발을 하면서 합법적인 권익을 네. 수호하기 위해 뭔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도 좀 심상치 않게 예민하게 돌아갈 것 같은 네. 분위기입니다. 댓글이 한 600개 달렸습니다. 그러니까 좀 이게 웃을 일이 아닙니다. 지금 이런 이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얘기들을 우리가 해야죠. 그 핵심은 네? 무슨 버즈 얘기를 하고 그래요. FT 아일랜드 아니고요. 버즈 CN 아니고요. 블루라고. CN 블루 블루입니다. 아니에요. 네. 정용화 외토리아는 맞고요. 경프로가 그나마 좀 낫답니다. 저처럼 아예 모르는 척을 하든죠. 정성화 얘기하신 게 누구죠? 아니 그게 뭐죠? 얘기를 해줬잖아. 그래서 뮤지컬 정성화 씨, 영웅에 나왔잖아. 영웅 안중근 의사. 네. 응? 네. 자, 하여튼 정용화 씨입니다. 하여튼 그 콘서트 취소되고 지금 네이버 뭐 카카오는 다음은 이미 안 됐고 예. 네이버가 지금 최근에 아마 차단이 된 것 같다는 네. 예. 그러나 정부 당국에서는 확인을 안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G7과 맞물리면서 또 이런저런 해석을 낳고 있는 거고요. 예, 그 와중에 일본은 뭐 정해진 거긴 했습니다만 딱 이 와중에 23개 반도체 장비를 안 넣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네. 자, 좀 아쉬워요. 이게 우리나라 관광업 1분기 실적 나온 거 보니까 이제 좀 흑자 좀 돌아서는 분위기이고 거기 조금 이제 중국인 관광객들 오면서 뭐 파라다이스 카지노라든지 아니면 호텔이라든지 이런데 조금 온기가 더 나는 분위기인데 좀 그렇습니다. 네. 자, 두 번째 뉴스도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 뉴스는 현대차랑 LG엔솔이 미국에다 배터리 합작 공장을 설립을 하게 될 것 네. 같아요. 네. 이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 26일 날 이사회에 열어가지고 법인 설립 안건을 승인할 예정이다라는 네.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 규모는 한 6조 정도 되는 규모를 투자를 하는데 이게 한 1조 5천억씩은 각자 에쿼티 그러니까 지분 투자를 50대 50으로 하고 나머지 3조 정도는 이제 그 대출 받아가지고 조달을 하려 그러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그 중국 조지아주에 한 27기가 와트시 그러면 한 23만 대 정도 분량의 배터리 셀 공장을 건설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거 그 계산하기 좀 어려우시니까 보통 1기가 와트시에서 그냥 10,000대 뭐 이런 거 정도 쉽게 그냥 통칭해서 생각하시면은 뭐 얼추 맞을 겁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SK 온하고도 지금 배터리 공장 만들고 있는 거 있거든요. 그러면은 연간 한 58만 대 정도 규모의 물량을 만들게 될 것 같아요, 배터리를. 그러면 현대차가 이제 그 한 100만 대 정도를 미국에서 팔 예정이라고 하니까 2030년 기준으로 그러면 절반 정도 배터리는 이쪽에서 바로 만들어서 공급받을 수 있는 그 구조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나마 좀 우리나라 수출을 지탱해주고 있는 게 자동차잖아요. 근데 자동차는 사실 얼마나 업사이드가 있을까 하는 거에 좀 아쉬움이 있기는 해요. 지금 뭐 판매에서 뭐 2배, 3배 이렇게 늘어나진 않을 거니까. 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미래의 그 자동차
전기차도 굉장히 중요한 수출 품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제 정부에서 또 관련한 지원책 관련한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보 정책금을 통해서 한 8조 9천억 정도를 자동차 부품업계에 공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좀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부품업계에다가 한 5조 4천억 정도 지원하는 계획이에요. 그리고 자율주행 미래차에 3조 5천억. 근데 보면 부품업계에 5조 4천억, 미래차에 3조 5천억. 부품업계가 더 규모가 크죠. 네.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전기차로 전환을 잘 못하고 있는 부품업체들이 꽤 많아요. 이제 그 엔진 부품 만드는데 R&D 비용을 그렇게 많이 쓸 체력이 안 되는 업체들 네. 같은 경우에 이게 전기차로 넘어가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좀 낙오가 될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좀 잘 챙겨서 가는 모양새가 되게 바람직하게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전기차 구매 보조금 같은 경우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이거 단순히 우리나라 뭐 전기차 내수 좀 파는 거 정도로 생각하시는 것보다 좀 더 크게 보시면은 전 세계가 지금 이런 거 보조금 가지고 경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이 그 우리나라에서 역차별 받을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최소한 그 해외에서 받는 거 이상의 그 좀 대우는 좀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네. 그리고 공급망 관련한 소식 추가로 하나 더 전해드리면은 그 예전에 마다가스카르 암바토비 광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마다가스카르? 예. 저 아프리카 오른쪽에 있는 거요? 예, 암바토비 광산이 이게 광해공화국공단에서 했다가 뭐 부실하네, 뭐 자원외교가 뭐 실패했네, 뭐 이런 얘기가 해서 굉장히 시끄러웠던 광산입니다. 근데 그 광산에서 처음으로 니켈이 왔습니다. 한국에. 왔어요? 예. 그게 이제 우리가 개발한 광산이고. 예, 예. 잘못 썼다고 비난받았던데 다른 예. 얘기지. 예. 그 광산에 니켈이 300톤이 왔습니다. 어차피 니켈 원석이 온 거겠죠? 아니죠. 거기서 재련해 갖고. 예, 예. 재련해서 제조 원료로 공급이 돼서 왔습니다. 아, 지금 그래요? 사진 같이 보시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라고 여기가 저기예요. 그 전구체 만드는 데입니다. 거기에 우리나라 니켈이 왔습니다. 차를 좀 큰 걸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근데 300톤이라 규모가 크질 않아서 아니 저 정도면 예. 너무 좀 차 뭐 트레일러 큰 거 많잖아요. 저 한 대만 왔을까? 뭐 여러 대 왔지 않을까? 아니 근데 300톤밖에 안 되니까. 저 컨테이너 하나 300톤이나 들어가요? 아니죠. 저건 뭐 한 몇 톤 되겠죠. 그러니까 10톤 저런 거 되겠지. 저런 거 그러니까 아, 300톤 예. 300톤. 저런 차를 쫙 세워야지. 그러니까 그렇게 너무 좀 한 대 세워놓고. 그러니까. 이 사진 연출 약간 좀 약하시네. 그러니까.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예. 아니 뭐 지질은 있는데 뭐 연출이 중요합니까? 그렇죠. 어쨌든 해외 그 공급망 하나가 또 우리나라로 연결돼 있는 모습인 것 같아서 그냥 가지고 왔습니다. 네. 자, 또 다른 뉴스 어떤 거죠? 예, 어제 그 세진은 주가 조작 과징금 부당이익 2배 물린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어제 그 자본시장에 그 무서운 분들이 한 군데 모였습니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그리고 여의도가 관할인 서울 남부지검 이 한 자리에 모여서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근절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올해 관계기관의 비상 대응 체계를 가동하고 불공정 거래 척결에 집중하겠다. 그리고 그 조사 부서가 주요 사건의 공동 조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주요 정보를 완벽하고 투명하게 공유하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이 문장만 보면은 되게 형식적인 문장으로 보일 수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일이 좀 있었냐면은 처음에 그 라더견 세력의 주가 조작 사건이 한 기관에 제보가 됐는데 그거에 대한 정보 공유가 없어서 대응이 늦었다라는 비판을 좀 받았어요. 그리고 이분들하고 제가 이제 취재하다가 얘기를 들어보면은 좋은 사건, 그러니까 좀 보도 자료에 나올 만한 그런 사건인 경우에 먼저 이렇게 가져가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뭐 한국거래소에서 잡아서 할 때도 있고 금융감독원에서 잡아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금융위원회에서 잡아서 할 때도 있고 아니면 그런 사건들에 대한 행정정찰 건너뛰고 남부지검에서 바로 그냥 가져가는 수도 있고 막 그래요. 그럼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이거 잡았습니다 할 수 있는 건이 있는 경우에 서로 공유를 안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각 기관별로 하는 일이 조금씩 달라가지고 이게 좀 공동으로 대응하지 않으면 이게 좀 안 되는 경우들이 있어서 원래대로 하면 이제 거래소에서 징후 파악. 예. 그래서 뭐 징후 파악이라는 표현을 그렇지만 거기서 막 이렇게 시장 감시를 하다가 야, 요거 봐라. 그러면 이제 감독원에서 이거는 고발해야 되겠구만. 예. 그러면 남부지검 그리고 전체 총괄 그 기획자로 기획 매지 뭐 이런 것들을 최상위가 이제 금융위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금융위원회가 행정 절차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고 형사처벌에 대해서는 이제 검찰이 하는 건데 그렇죠. 보통은 행정 절차 중에 하나의 검찰 고발이 있죠.
근데 그런 순서로 되는데 사실 검찰이 들어가서 이제 압수수색이라든지 이런 강제 수사권이 검찰한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행정 절차 거치고 나면은 너무 늦다라는 또 평가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안별로 야 이거는 지금 행정적으로 철저하게 이거를 엄중하게 처벌해야 된다, 네. 철저하게 봐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고, 네. 야 이거는 빨리 강제 수사 들어가서 다 압수수색해가지고 이 증거인멸 못하게 해야 된다라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판단을 하려면 관계기관들이 좀 관련 사안에 대해서 좀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갖고 이번에 그것에 대해서 좀 확실하게 영향을 쏟아붓겠다고 한 게 네. 있고 세 가지 논의가 진행 중인데요. 일단 과징금을 부당이익의 2배까지 상향하는 방안이에요. 이게 과징금, 벌금 이거 그 법률 용어다 보니까 좀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으실 건데 벌금은 형사벌로서 내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형량이랑 연결이 돼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5년짜리 실형이면은 뭐 벌금이 뭐 몇 천만 원, 몇 억 이렇게 되거든요. 근데 주가 조작 사건 같은 경우는 이 벌금이 되게 정말 우스운 경우가 꽤 많습니다. 막 몇백억, 몇천억대 사건인데 5억 내고 뭐 이런 거. 5억 내고. 그럼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이게 과징금이라는 거는 또 벌금하고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과징금에 대해서 부당이익의 2배까지 상향을 하는 방안. 근데 과징금 좀 안 내고 버티는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건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안 낼 수 없습니다. 과징금을? 예. 아니 그러니까 보통 그 벌금 같은 경우는 그 벌금은 저기 형벌이죠, 형벌. 형벌이죠. 벌금은 형벌이라고, 형벌. 예, 그래서 깜빵에서 까잖아요, 좀. 예, 네. 예. 근데 과징금은 그냥 저 재산 없다고 해버리면 뭐 어떻게 강제로 이건 못하는 그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이것도 다 강제로 받아낼 수 있습니다. 받아낼 수 있어요? 예, 예. 제일 경한 게 과태료죠, 과태료. 과태료. 예. 추징금은? 추징금도 이제 형사벌에서 나오는 아, 개념이고. 그러니까 과징금은 행정벌로. 아니, 근데 우리가 다 확신 없이 막 얘기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아 근데 확신은 불러서 없어도 물어보자. 안 내도 되는 거 아니냐라는 한 번도 건 안 내본 사람들끼리 뭐 과태료는 내보셨잖아요. 과태료 안 내봤는데. 아 그래요? 과태료 뭘 내볼 게 아니 뭐 있어? 교통위반 이런 거 아, 하면 그게 과태료야? 네, 네. 그게 과태료죠. 아, 그거 내봤지. 그리고 첫 번째가 어쨌든 돈 벌려고 주가 조작을 하는 거니까 여기에서 그 금전적인 이익이 하나도 가지 않도록 부당이익의 2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주식 투자 아예 못하게 하는 거. 아 그 사람은 그리고 상장사 임원의 선임을 제한하는 거. 그러니까 이른바 제도권에서 퇴출하는 방안인데요. 이게 이 주가 조작 사건이 의외로 그 대주주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꽤 있어요. 과거의 사례를 보면은. 그랬을 때 상장사 임원 선임을 제한하는 제도가 처음에 야 어떻게 주가 조작범을 뭐 상장사 임원을 해?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상장사 임원이 주가 조작을 하는 경우가 있어가지고 이게 제도화되지 않았었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과거에 좀 어두운 시절에 우리나라 재벌들이 주가를 좀 만져가지고 뭐 세금을 좀 줄이려고 한다거나 아니면 상속을 하려 그런다거나 이것 때문에 주가 조작에 걸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이른바 재벌 회장이 회장을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입법 단계에서 이게 많이 걸림돌이 됐었습니다. 근데 이번 기회를 빌어서 다시 한번 이걸 입법을 추진해 보겠다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주가 조작 혐의 계좌 동결해가지고 그거 어디 못 가게 하는 거 연내 입법 발의한다라고 하니까 그것도 좀 추진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네.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CFD 관련해서도 그 CFD 차익 결제 거래에 대해서는 이게 누가 CFD 매도를 하든 매수를 하든 이게 누가 있는지 안 잡혀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실제 투자자 유형을 표기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증권사가 대신 거래해주는 형식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한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도 그 정보를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방안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복형 금융감독원장은 말 굉장히 세게 했어요. 금융당국은 시장 교란 세력에 대한 전쟁을 선포한다. 거의 거취를 걸다시피 한 책임감을 갖고 이 부분에 대한 중점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조사와 관련해서는 금융감독원이 제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이쪽에서 좀 해야 될 일이 좀 많아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근데 어쨌든 제가 그냥 취재한 감으로는 작년 재작년 정도의 주가 조작 사건이 그 적발된 건수가 좀 줄긴 줄었거든요. 통계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은 좀 소홀했던 게 아닌가라는 반성이 그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스상은 이 정도로 저희가 정리하고요. 예. 네.
시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여러 가지 원칙과 사고 체계는 존재하거든요. 네. 대가들의 사고 체계, 투자 기법이 아니라 생각의 방법. 그런 거를 분해를 해서 재구성을 해서 하나의 어떤 틀로 조합을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 같다. 라쿤 자산운용 홍진채 대표의 거인의 어깨 19년간 초과 수익을 달성한 그가 어떻게 주식 대가들의 투자법을 활용했는지 이 책에서 최초로 공개합니다. 대가들의 검증된 투자법을 여러분의 눈으로 직접 확인하시죠.